여기 한국은 전쟁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 중국의 기술력 덕분에 그나마 가난에서 탈출한 작은 나라라고 주장하는 중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가난하고 부족한 점을 취재를 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 수준의 국가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는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이후로는 한국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내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현이고 저는 베이징에 있는 큰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치나 경제 그리고 가끔은 재밌는 행사에 대해 기사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상사가 전혀 다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현, 짐 싸. 너 서울로 갈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울이요? 한국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 특별한 임무가 있어.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궁금했거든요. 편집장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 뭐 경제도 대박이고 기술도 엄청 발전했고 음악이랑 TV쇼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대. 근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하지 않냐? 저는 엄마가 매일 보는 한국 드라마와 어디서나 들려오는 K-팝 노래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허울일 뿐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은 아직 중국에 비해 많이 가난하고 부족한 나라라고 합니다. 북한과 전쟁 이후 한국은 전쟁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중국의 도움으로 많은 수출을 해서 가난에 탈출했고 그 후에도 중국의 기술력 지원 덕에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배웠습니다. 내 임무는 그가 계속 말했어요. 가서 그게 다 진짜인지 알아보는 거야.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인지 아니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한 건지 우리가 알고 싶거든.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정말 거칠애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한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치장한 거라고 생각해. 화려한 빌딩들과 첨단 기술 뒤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내 임무는 그 진실을 파헤치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하면 아직 중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선진국처럼 인식되고 있다. 만약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이게 바로 우리 기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세계에 알리는 존재의 이유겠죠. 언제 출발하죠? 저는 벌써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 편집장이 대답했습니다. 티켓은 이미 예약했고 서울에 있는 호텔도 준비됐어. 너는 2주 동안 머물 거야. 그 정도면 충분히 돌아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겠지.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곳이 정말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중국의 아래 국가일까요? 아님 정말로 세계가 인지하는 선진국일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노트북, 카메라까지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든 준비될 수 있도록 말이죠. 짐을 싸는 중에 엄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한국 간다면서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알겠지. 위험한 나라일 수 있어. 저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눈 크게 뜨고 다녀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엄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듣던 그 놀라운 곳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다 거칠애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비즈니스맨, 신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 심지어는 한국 밴드 로고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10대들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 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는 걸 보더니 물었습니다. 글 쓰시는 분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예요. 서울에 가서 기사를 쓰려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서울이라. 아름다운 도시지. 아주 현대적이고 마음에 들 거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고 그냥 웃으며 다시 제 노트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니 베이징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서 제 인생 최대의 임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설렘, 긴장, 호기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K-팝과 첨단 기술, 경제 기적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은 엄청 크고 깨끗하고 아주 현대적이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소 같았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느라 눈이 바빴습니다. 벽은 반짝이는 하얀색이었고 커다란 유리창이 여기저기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항이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넓고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다른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권을 확인받으려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대신에 자동화된 키오스크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쳐다보고 몇 개의 버튼만 누르면 됐습니다. 1분도 채 안 돼서 통과했습니다. 너무 빠르고 간편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짐을 기다리면서 공항의 와이파이에 연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무료였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바로 베이징에 있는 편집장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에 있는 내내 연결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의 기술과 편리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표를 사는 것도 너무 간단했고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기차에 놀랐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면서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 나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풍경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푸른 언덕들과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듣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진입하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넓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유리로 된 외관이 오후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비슷한 느낌도 들었지만 뭔가 더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내려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뭔가 목적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모두 너무 깔끔하고 멋지게 입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남자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여자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이라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제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약간 압도된 기분이 들어서 명동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기사님은 친절했습니다. 영어를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휴대전화로 번역 앱을 사용해 저와 소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가게, 카페, 식당들이 즐비했고 그중 많은 가게들은 밝고 화려한 간판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있었고 걷고 쇼핑하고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듣던 텅 빈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명동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거리 중 하나입니다. 호텔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방은 크진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대,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 최신식 욕실까지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동네를 잠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명동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쇼핑하거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리 상인들이 양말에서부터 구운 오징어까지 다양한 물건을 팔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해서 배가 꼬르륵거렸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면서요. 빈곤은 어디에 있는 거지?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갔지? 제가 본 모든 것은 번창하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의 작은 일부만 본 것이니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을 탐험할 생각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로 그토록 멋진 곳인지 알아보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이제 거리를 누벼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제 호텔이 있는 명동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와우!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도 거리가 벌써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근사한 옷을 입고 바쁘게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옷가게, 화장품 가게, 전자제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 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붕어빵을 하나 샀습니다. 달콤한 팥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전체를 명동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마치 상하이의 난징로만 보고 중국 전체를 평가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너무 깨끗한 데다 조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고향의 지하철은 종종 붐비고 시끄러운데 여기는 모두들 묵묵히 예의를 지키는 듯 했어요. 줄을 서서 차례대로 승차하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40분쯤 지나서 무작위로 고른 역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노원구라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 그리고 동네 상점들이 많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 같았습니다. 그때 쇼핑백을 들고 힘겹게 걷는 할머니를 보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투른 한국어로 중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그분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저를 근처 벤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할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 40년 동안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가 전부 농지였거든요. 지금 좀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든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디나 사는 게 힘들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해요.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요. 우리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학교 가는 아이들 무리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깔끔한 교복에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도
그 아이들을 보셨어요. 아, 학생들 말이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육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김할머니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작은 식당들, 미용실, 편의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었죠. 제가 기대했던 극심한 빈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근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조금 하셔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파트타임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도 저는 서울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기회가 많고 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세요. 그녀의 아이들이 그네를 타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생, 택시기사, 가게 주인 등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요. 모두 자신의 어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들었던 것 같은 극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부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긴 근무 시간에 대해 불평했고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걱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빈곤은 어디 있었을까요? 대신 저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하루 동안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문제를 숨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열심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탐험해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임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을 탐험할 생각에 설레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넓고 깨끗한 거리를 걷다 보니 이곳에 어떤 활기가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 건물들은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마이너스 제가 중국에서 익히 알고 있던 이름들이지만 여기서는 그 위상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유리 외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내가 정말 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듣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을 계속 걷다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업 건물들 사이에 더 작은 트렌디한 사무실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은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음 큰 성공을 꿈꾸는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여러 기술 인큐베이터 중 하나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훈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라는 게 뭔지 나중에 그가 설명해줬는데 마치 아기 회사들을 위한 육아방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기 전에 성장하고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 건물을 찾는 건 쉬웠습니다. 건물 앞에 거대한 로봇 동상이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신선한 커피 향과 빠른 타자 소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과 지성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작은 한 모퉁이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며 그는 방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제가 전에 본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칸막이 대신 편안해 보이는 소파와 빈백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실보다는 멋진 카페 같아요 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목표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창의적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발명하고 있거든요. 그곳을 돌아다니며 지훈은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같은 스타트업을 정말 많이 지원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정부는 우리에게 자금도 지원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심지어 대기업이나 투자자들과 연결해주기도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정부가 그 정도까지 해줘요? 지훈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혁신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단순히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요. 마치 타이밍이 맞은 듯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는 모습을 지나쳤습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 성공하면 우리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흥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진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투어를 계속했고 지훈은 그들이 작업 중인 멋진 장비들을 보여줬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안경, 심지어 음식을 3D 프린트하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훈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몇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고도로 교육받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도 훌륭하죠. 그리고 창의성과 근면함을 중시하는 문화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얼리어답터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험해보기 딱 좋은 곳이에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만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아까 보았던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한국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애플이나 화웨이와 같은 글로벌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라고 제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할 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결과는 스스로 말해줄 테니까요. 인큐베이터를 나서서 다시 강남 거리에 발을 디디며 저는 제 자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회의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폰이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처리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 깊이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향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다들 들어봤지만 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운 좋게도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형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1988년 올림픽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마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로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들이 들렸습니다. 마치 이 쇼를 위해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인 것 같았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었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음악도 물론 중독성이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건 공연 자체였습니다. 댄서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화려하고 반짝였으며 노래가 바뀔 때마다 의상도 바뀌었죠. 그리고 특수 효과들은 정말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레이저, 불꽃놀이, 그리고 거대한 비디오 화면들이 마치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동했던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노래 가사와 춤 동작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마이크를 관객 쪽으로 내밀면 경기장 전체가 합창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예술적인 분위기와 젊은 감성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제작하는 TV 감독님과 만남을 약속했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그리고 이제는 서양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감독님을 한 멋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벽에는 앨범 커버와 영화 포스터로 가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잘하게 된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김 감독님은 웃으셨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죠. 하지만 우리의 비결은 한국인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글로벌 시장을 생각해요. 그는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음악, 패션, 심지어 음식이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빠져들기를 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보았던 수많은 한국 식당들과 친구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김 감독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배우들과 아이돌들은 데뷔하기 전까지 몇 년씩 훈련합니다. 그리고 한번 유명해지면 그들의 삶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이어지죠. 콘서트에서 봤던 그 완벽한 춤 동작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노력이 이해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TV 프로그램이나 팝송을 판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 패션, 심지어 한국어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김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꿈꿔왔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리 곳곳에서 한국 영화 포스터와 K-팝 스타가 등장하는 광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브랜드의 물건들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와 나누는 방법을 찾았고 세계는 그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과제를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한국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열정, 창의력, 그리고 노력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편, 김치 한 입씩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좋았어요. 이건 진짜였고 정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아늑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지난 한 주 동안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곱씹어봤습니다. 북적거리는 거리와 빛나는 고층 건물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한국의 문화가 제 예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이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나라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상사는 저에게 한국의 경제 기적이 그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창 밖으로 보이는 바쁘게 오가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상사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어떤 가식 뒤에 숨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가난하고 고생하는 나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탐험할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그동안의 여정을 적은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명동 쇼핑가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최신 패션과 뷰티 제품을 쇼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타고 서울 외곽까지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빈민가가 아닌 잘 관리된 아파트와 번창하는 소규모 상점들이었습니다. 강남에 갔던 기억도 뚜렷합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K-팝 콘서트.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팬들이 한마음으로 응원봉을 흔들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노트를 계속 넘기다 보니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성공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한국을 정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신 가게 주인, 공원에서 대화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학생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간식을 나눠주려던 노부부. 이 모든 만남들이 따뜻하고 열심히 일하며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를 그려냈습니다. 노트를 덮으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고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제 제가 본 한국은 기술, 엔터테인먼트, 혁신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서울에 왔고 문제를 찾으려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는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결단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상사의 예상과 다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숨겨진 약점을 드러내거나 경제 기적을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에 도전하는 내용이 될 거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임무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넘어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고 복잡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네온사인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도시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겉모습을 찾으러 서울에 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진정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얻게 된 거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이 나라에 대한 제 관점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도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